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부터 대우가 달라진다는 소문이 돌자 한국어 학과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 인생 역전한 프랑스 여성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생으로 살고 있는 소피아 르클레르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은 1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평범한 주말 오후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죠. 화면 속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에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날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네요. 드라마를 보고 난 후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멜로디만 좋아했지만 점점 가사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노래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하는 생각에 한국어 독학을 시작했죠. 고등학교 시절엔 틈틈이 유튜브로 한국어 기초를 배우며 한글도 깨우쳤어요. 친구들이 주말에 쇼핑몰에 갈 때 저는 종종 집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곤 했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전공을 선택할 시간, 부모님은 제가 경영학이나 법학을 공부하길 바라셨어요. 소피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직업을 구하기 쉬운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열정을 따르기로 했고, 결국 소르본 대학교 동양어학과 한국어 전공에 지원했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첫 수업날 동양어학과 오리엔테이션에서 장피에르 교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는 중국어와 일본어 전공 학생들에게는 친절했지만 한국어 전공생들을 소개할 때 미묘하게 표정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한국어과는 우리 학과에서 가장 작은 부서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언어는 글쎄요. 분명 아름답지만 실용성 면에서는 중국어나 일본어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네요. 교실에 침묵이 흘렀고 저를 포함한 12명의 한국어 전공생들은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로 왜 하필 한국어냐는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죠. 소피아,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어야? 프랑스에서 한국어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제 절친한 친구 마리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장피에르 교수님은 한 학기 내내 저를 무시했습니다. 중간고사 발표 때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는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죠.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관련 책을 모두 찾아 읽었고 인터넷으로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그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죠. 2학년이 되자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부모님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저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운 좋게도 파리 11구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를 주로 했지만 사장님이 제가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홀서빙도 맡게 되었죠. 네, 불고기 정식 주문하셨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처음으로 한국인 손님에게 한국어로 응대했을 때 그분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제 서툰 발음에도 친절하게 웃으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인 손님들이 올 때마다 최대한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피에르 교수님은 3학년 전공 세미나에서도 여전히 제 앞길을 어둡게 전망했어요.
르클레르 양, 당신이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어로는 프랑스에서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려울 거예요.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의심이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죠.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참여했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도 도전했습니다.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 무렵 한류의 바람이 유럽에도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마리도 그중 하나였죠. 처음엔 저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소피야, 내가 옳았어. 한국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야. 나도 조금 배워볼래. 마리의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장 피에르 교수님의 비웃음은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4학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한국어과는 단 8명만 남았습니다. 절반이 전과하거나 중도에 포기했죠. 학과 축소 논의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강의실도 제대로 배정받지 못했고 수업 시간표도 항상 가장 늦게 나왔어요. 중국어과와 일본어과 학생들은 최신 교재와 다양한 특강을 제공받는 동안 우리는 10년 전 교재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학과 게시판에 취업 공고가 올라올 때면 더욱 현실을 실감했어요. 중국어 통번역사, 일본어 교사, 아시아 경제 전문가. 한국 관련 채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어느 날 학과 사무실에서 장 피에르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과는 사실상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진지하게 의심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프랑스에서 한국어 전공자로 살아남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졸업 전 마지막 방학,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2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은 파리보다 깨끗했고 밤거리는 안전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한국어로 대화할 때마다 현지인들은 놀라워했고 외국인이 자신들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했죠. 명동의 한 찻집에서 저는 우연히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 무리를 만났어요. 그들은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면서도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프랑스인인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대단하다는 말과 함께 요즘 유럽에서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며 취업 걱정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의 말에 웃음으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강남의 한 대형 서점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했어요. 프랑스어 책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프랑스인인지 알아보고 자신을 이민호라고 소개하더군요. 한국 정보기술 기업에서 국제 마케팅 담당자로 일한다고 했어요. 그와의 대화는 놀랍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민호 씨는 자신의 회사가 프랑스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인재를 찾고 있다는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의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제 불안은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힘으로 학업에 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가능성은 제게 큰 동기가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어느 날 진로 상담실에서 장 피에르 교수님과 마주쳤습니다. 르클레르 양,
졸업 후 계획은 있냐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웃는 듯 했어요. 아직도 한국어로 취업할 생각이냐며 물었죠.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한국 기업과 연락 중이며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장피에르 교수님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멀리 가야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제 말이 맞았다는 증거라며 프랑스에서는 한국어 전공자에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속으로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어요. 어쩌면 프랑스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지만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졸업 논문 발표회 날, 저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문화 내용물 산업의 세계화에 대해 발표했어요. 장피에르 교수님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지만 다른 교수님들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르클레르 양 흥미로운 연구였다며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봤냐는 질문에 감사하지만 실무 경험을 쌓고 싶다고 답했어요. 한국어를 실제 사업 환경에서 활용해보고 싶다고 했죠. 그날 밤 마리가 졸업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주는 자리였지만 대부분은 제 선택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소피아, 정말 대단하지만 한국까지 가서 일하겠다는 건 너무 무모하지 않냐는 마리의 걱정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옳은 길일 수도 있으니 두고 보자고 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 기업과 연락 중이에요.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피에르 교수님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요? 그렇게 멀리 가야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제 말이 맞았다는 증거 아닌가요? 프랑스에서는 한국어 전공자에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속으로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프랑스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지만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졸업 논문 발표회 날, 저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장피에르 교수님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지만 다른 교수님들은 제 연구에 흥미를 보였어요. 르클레르 양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혹시 대학원 진학은 고려해 보셨나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요. 한국어를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마리가 졸업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주는 자리였지만 대부분은 제 선택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소피아, 넌 정말 대단해. 하지만 한국까지 가서 일하겠다는 건 너무 무모하지 않아? 마리의 걱정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옳은 길일 수도 있어. 두고 봐.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테니까. 대학 2학년이 시작될 무렵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부모님은 학비는 내주셨지만 파리에서의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한국어 교재나 추가 학습 자료를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했죠.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어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파리 11구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서빙 직원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면접은 긴장됐지만 식당 주인 김 씨 부부는 제 한국어 실력과 열정에 감동받은 듯 했어요. 그날부터 주 4일 저녁 시간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과 메뉴 설명 정도만 했지만 점차 더 복잡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식당은 의외로 한국인 손님이 많았어요. 파리에 주재하는 비즈니스맨들, 유학생들,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한국인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발음으로 주문을 받을 때 손님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되었냐고요.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분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프랑스인이 한국어를 전공한다는 사실이 신기했나 봅니다. 그분은 자주 찾아오셔서 제 한국어 실력 향상을 도와주셨죠. 식당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수업 후 바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과제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제 한국어 실력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도움이 된 건 실제 대화였어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한국어와 실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달랐거든요. 은어, 속담, 문화적 표현. 이런 것들은 실제로 대화해보지 않으면 익히기 어려웠죠. 실전에서의 경험은 그 어떤 공부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도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리 이름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 식사 예절, 심지어 한국의 최신 트렌드까지 알려주셨죠. 주방에서 간단한 한국 요리법도 배웠는데 이것이 나중에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릴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 대기업 임원들이 프랑스 지사 설립을 위해 파리를 방문했고 우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평소처럼 서빙을 하던 중 그분들이 프랑스 시장 진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메뉴를 추천해 드리면서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놀라워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프랑스 시장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누었는데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들 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고요. 한국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고 양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 경험 이후로 식당에는 종종 비즈니스 목적의 한국인들이 찾아왔고 김 씨 부부는 그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제 미래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구체화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한국어와 식당에서 익히는 실용적인 한국어가 서로 보완되면서 제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었어요. 때로는 수업에서 배운 문법을 식당에서 활용해보고 식당에서 들은 표현을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도 했죠. 한국인 단골 손님들은 제게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그것들을 보며 현대 한국어의 뉘앙스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는 전통과 예절도 배웠죠. 식당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김 씨 부부는 저를 매니저로 승진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메뉴 번역, 예약 관리, 간단한 회계까지 맡게 되었죠. 책임은 커졌지만 급여도 올라 경제적으로 한결 나아졌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대학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가 책 속의 언어였다면 식당에서 익힌 한국어는 살아있는 언어였죠. 두 가지가 합쳐져 비로소 진짜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르바이트 경험은 제 선택에 자신감을 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죠. 장피에르 교수님이 뭐라고 하든 세상 밖에는 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다른 학생들처럼 저도 취업 준비에 바빴습니다. 이력서를 다듬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는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제 전공이 한국어라는 점이었습니다. 취업 상담실에 가면 상담사들은 항상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프랑스 내에서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일자리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관광 가이드, 번역사, 대사관 행정직.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어느 날 취업 박람회에서 한국 관련 기업 부스를 찾아다녔어요. 총 5곳이 있었는데
네 곳은 이미 채용이 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곳에서 담당자는 제 이력서를 보더니 의아해했어요. 한국어 전공이신데 왜 일본어나 중국어는 모르시나요? 보통 동양어를 전공하면 여러 언어를 함께 배우지 않나요? 라고 물었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취업 게시판을 살펴봤지만 대부분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한국 관련 취업 정보를 찾던 중 우연히 복도에서 장피에르 교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르클레르 양, 취업은 잘 되고 있나요? 아직도 한국어로 직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몇 군데 지원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더 비꼬는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프랑스에서 한국어 전공자가 설 자리는 거의 없어요. 결국 취업도 못하고 후회할 텐데 지금이라도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어떨까요? 중국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의 말은 마치 독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더 화나게 한 건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제가 틀린 선택을 한 걸까요? 3년 넘게 공부한 한국어가 무용지물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국 식당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도 교환학생 기간에 쌓은 실력도 모두 의미 없는 일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마리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피야, 정말 괜찮아. 필요하면 우리 아버지 회사에 추천해줄 수도 있어. 언어는 상관없는 일자리야라고 말했죠. 그 친절이 고마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더 아팠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한국 식당 사장님 김 씨도 제 상황을 알고는 걱정하셨어요. 소피야, 한국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줄게라고 하셨죠. 그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고민됐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만난 그 대기업 임원분도 연락이 없었어요. 명함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연락을 드리진 못했죠. 이력서를 보내기에는 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학과 사무실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취업 소식을 하나둘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과 친구는 자동차 회사에, 스페인어과 친구는 관광청에, 일본어과 선배는 게임 회사에. 모두 자기 전공을 살린 취업이었어요. 그 소식들이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과 사무실에 취업 관련 공지가 올라왔어요. 각 언어별 취업률 통계였는데 한국어과는 최하위였습니다. 장피에르 교수님은 이 통계를 수업 시간에 보여주며 저를 포함한 한국어 전공 학생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언어는 프랑스 내에서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졸업 후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자존심이 무척 상했지만 속으로는 끝까지 버텨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프랑스에서 기회가 없다면 한국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했죠. 졸업 논문 주제를 정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류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했더니 장 피에르 교수님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무슨 경제적 영향력이 있다고요? 일본 문화나 중국 경제를 연구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에 더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연구했습니다. 한류가 어떻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조사했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택한 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 세상이 아직 그 가치를 모를 뿐이라고 믿었어요. 언젠가는 장 피에르 교수님도
한국어의 중요성을 인정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졸업을 한 달 앞둔 어느 봄날, 저는 한국 식당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적어 조금 한가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죠. 딱 봐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며 한국어로 메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한국어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무래도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금발의 프랑스인 여성이 흔치 않았나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그 손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소르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자 그분은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민호라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SK 기업에서 파리지사 설립을 준비 중인 담당자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여행 중 서점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어요. 저도 기억해요. 2년 전 서울 강남 서점에서 만났었죠? 이민호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도 저를 기억한다며 웃었습니다. 그때 이미 명함을 주셨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실력이 부족할까봐 걱정했거든요. 이민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제 걱정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프랑스 시장 진출을 계획 중입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한 인재가 절실히 필요해요. 르클레르 씨 같은 분을 찾고 있었죠. 그날 식당 일이 끝난 후 근처 찻집에서 이민호 씨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IT 솔루션 회사의 유럽 시장 담당 매니저였죠. 프랑스에 지사를 설립하고 있었고 현지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제 이력서를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취업 준비를 위해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기에 바로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그는 제 경험과 학업 성적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한국 교환학생 경험이 있고 한국 식당에서 일한 경험까지 있네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 본사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파리 지사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인가요? 저 같은 신입에게 이런 기회를. 물론이죠. 당신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도는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게다가 열정이 느껴져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이라니 또 다른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이민호 씨는 제 고민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졸업 후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어요. 이 제안은 정말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한국어 관련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받다니.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장피에르 교수님과 마주쳤을 때 무심코 이 소식을 말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그것도 본사 근무 후 파리 지사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처음으로 장피에르 교수님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졸업식 날,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지만 제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결국 응원해 주셨죠.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한국에 가면 꼭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의 작별은 쉽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살아온 곳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기회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민호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회사에서 준비한 원룸 아파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작지만 모든 것이 갖춰진 공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죠.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회사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SK 기업의 본사는 강남에 있었고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회사 구조, 업무 시스템, 기업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죠. 교육 첫날, 저는 동기들 사이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었어요. 모두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한국어로 말하자 모두 놀라워했어요. 한국인도 아닌데 왜 한국어를 배웠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죠. 가장 큰 어려움은 회사 내 수직적 문화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사와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선후배 관계가 엄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이메일 끝에 맞는 존칭을 쓰는 것부터 회의에서 발언하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규칙적이었죠.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제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어요. 특히 팀장님은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프랑스 문화와 언어에 대해 설명하면 다들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교육 기간 중 제 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업과의 화상회의에서 통역을 맡게 된 거예요. 긴장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죠. 회의 후 이사님이 직접 찾아와 칭찬해 주셨어요. 르클레르 씨, 당신 같은 인재가 있어 우리 회사의 유럽 진출이 더 순조로울 것 같네요. 한 달이 지나자 회사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국어 실력도 더욱 향상되었고 업무 프로세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도 즐거웠어요.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저녁을 먹거나 한강에서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급여와 복지였어요. 프랑스에서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초임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기숙사, 식대, 교통비까지 지원해줬어요. 매달 부모님께 용돈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3개월 차에 저는 파리지사 설립 준비팀에 정식으로 합류했어요. 제 역할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현지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인이면서도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어느 날 파리에 있는 마리에게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소피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그곳 생활은 어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아.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친절해. 무엇보다 내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야. 마리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어. 요즘 K-팝 학원도 많이 생기고 한국 식당도 더 많아졌어. 장피에르 교수님도 요즘은 한국어 수업에 더 신경 쓰는 것 같더라. 그 말을 듣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떠난 후에야 한국어의 가치를 알아보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행복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개월 교육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파리 지사의 부매니저로 발령받게 된 것이었죠. 프랑스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을 떠나기 아쉬웠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2번째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파리 지사로 발령받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파리 16구에 위치한 우리 회사 사무실은 에펠탑이 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부매니저로서 저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죠. 제 책상 위에는 파리의 한 대학에서 보낸 초청장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전략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신감과 전문성을 갖춘 국제 비즈니스 인재로 성장했죠. 연봉도 프랑스 동기들이 받는 액수의 3배 정도였습니다. 지사장님은
제가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소피야.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잘 풀린 거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좋아. 한국어를 전공하면서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마리는 제 명함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매니저 직함과 회사 로고를 보고 감탄했어요. 자신은 여전히 사원급이라며 부러워했죠. 그 자리에서 마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마케팅 부서를 확장 중인데 혹시 관심 있냐고 물었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며 바로 이력서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자리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양국 언어에 능통한 인재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력서, 검토 요청과 인터뷰 제안을 받았어요. 어느 날은 모교인 소르본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어과 겸임 교수직을 제안받은 거예요.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자리였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주 1회 저녁 시간을 활용해 강의하기로 했어요. 첫 강의 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절보다 학생 수가 3배는 많았어요. 한국어과가 이렇게 인기 있게 될 줄이야.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한국어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후 학과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요즘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너무 많아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중국어, 일본어보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났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과는 폐과 위기에 놓였었는데 이제는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되다니.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장피에르 교수님을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르클레르 양, 아니 르클레르 선생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소문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신다고요. 네, 교수님. 이제 저도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하네요.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이 틀리신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을 수 있죠. 다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SK 본사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하니 제가 담당한 프랑스 시장 개척 성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연봉 인상과 함께 팀장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파리지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마리가 마침내 우리 회사에 입사했고 다른 대학 친구들도 점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프랑스 내 한국 전문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한 학기가 지났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다음 학기에는 강의 시간이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어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의외의 소식을 들었죠. 장피에르 교수님이 대학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오랜 경력과 위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학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대학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 수가 적은 학과는 축소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어과는 오히려 확장되었고 중국어와 일본어 과정이 축소된 것이었죠. 장피에르 교수님은 주로 중국어 문헌학을 가르쳤는데 그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이 급격히 줄었다고 했어요. 대학은 실용적인 언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장피에르 교수님은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묘한 감정이 느껴졌죠.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한국어가 이제는 인기 과목이 되었으니까요. 몇 주 후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장피에르 교수님을 마주쳤어요. 그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라면서도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르클레르 씨, 여기서 뵀네요. 이 회사에서 일하시나요? 네, 교수님. 저는 이곳 파리지사 마케팅 팀장입니다. 교수님은 무슨 일로?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컨설턴트 자리예요. 그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피에르 교수님이 한국 기업에 지원하다니요.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죠. 그가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면접 잘 보세요. 저희 회사는 좋은 곳이에요. 그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다음 날 인사팀으로부터 전날 면접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피에르 교수님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했지만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죠. 우리 회사는 한국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요구했고 이 부분에서 그는 탈락했다고 해요. 몇 주 후 마리와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는 이제 우리 회사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운명이란 게 있는 것 같아. 장피에르 교수님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어 때문에 취업에 실패하다니 말 그대로 인생의 아이러니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그 후에 들려왔어요. 장피에르 교수님이 개인 교습소를 차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한 학생이 그분을 한국어 학원에서 봤다고 전해주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곧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인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그를 마주쳤어요. 그는 가게 구석에 앉아 한국어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얼른 책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교수님, 한국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 순간 교수님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어요. 그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한 노학자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아직도 도움을 주시겠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이죠. 그날 이후로 주 1회 저는 장피에르 교수님의 한국어 공부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한국어의 구조를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다만 발음은 많이 어려워했죠. 6개월 후 그는 마침내 작은 번역 회사에 취직했어요. 중국어와 일본어 번역이 주 업무였지만 한국어 기초 지식이 필요한 자리였죠. 첫 월급을 받은 날 그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SK 파리지사의 성공적인 정착 이후 본사에서는 저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어요. 프랑스 내 한국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채용 설명회에서 주요 연사로 나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소르본 대학 강당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한국 기업들이 유럽 전역에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행사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학생 시절 수없이 강의를 들었던 그 공간에 이제는 연사로 서게 된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무대 뒤에서 준비하며 객석을 살펴봤는데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피에르 교수님이었어요. 그는 첫 줄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학생처럼 공책과 펜을 준비해두고 있었죠. 한국어 번역 회사에 취직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더 좋은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제가 무대에 올랐어요. 객석에는 약 500명의 학생들과 구직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현황, 그들이 찾는 인재상,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담까지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장 피에르 교수님의 표정이 계속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제가 소르본 대학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어 전공을 선택한 것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할 때 그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현재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들도 한국 기업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저는 장 피에르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물론입니다. 늦게 시작하는 것은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열정과 꾸준함이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는 50대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 성공적으로 직장을 얻은 분도 계세요. 그 말에 장 피에르 교수님이 살짝 미소 지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제게 질문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장 피에르 교수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와 대화를 마치고 마침내 그와 마주했습니다. 르클레르 팀장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와주셔서 기쁘네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번 채용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SK 문화 컨설턴트 자리요. 제 경력이 도움이 될까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몇 년 전, 그는 제 미래를 비웃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제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만약 그가 지원한다면 1차 면접은 제가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도 알고 있었죠. 물론이죠. 교수님의 동양학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가치 있을 겁니다. 기초적인 한국어 실력만 갖추신다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취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요.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네요. 제가 틀렸던 거였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과거의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마치고 그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승리감이나 복수심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일종의 완성감이었어요. 행사장을 나서며 옆에 있던 마리가 속삭였습니다. 소피야, 이게 바로 사이다 맛이구나. 장 피에르 교수님 표정 봤어? 완전 당황했더라. 저는 미소만 지었어요. 사실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죠.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다음 주 면접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장 피에르 교수님의 이름이 1차 면접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과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당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꿈꿨던 미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했던 그 선택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채용 설명회로부터 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SK 유럽 지역 총괄 디렉터가 되었고 파리뿐만 아니라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의 지사까지 관리하게 되었죠. 소르본 대학에서는 객원 교수로 정기적인 특강을 이어갔고 제 책 한국어로 여는 미래가 프랑스 비즈니스 서적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소르본 대학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초대받았어요. 강당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국어과 졸업생들이 가장 앞자리에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전체 졸업생의 15%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학년에 10명도 채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였죠. 마리는 이제 저희 회사의 마케팅 부서장이 되었어요. 그녀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이제는 기본 대화가 가능해졌죠. 결혼식에서 한국어로 축하 인사를 했을 때 모든 한국인 게스트들이 놀라워했어요. 장피에르 교수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분은 결국 큰 회사에 취직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번역 회사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대학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만나곤 하는데 그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앞에 앉아있는 젊은 졸업생들의 눈빛이 빛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서 제가 예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열정과 꿈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10년 전, 저도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어를 전공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제 앞날이 없을 거라고 했죠. 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선택을 의심해 본 적 있나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흔들린 적은요?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믿으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 내일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국어는 소수의 학생들만 선택하는 마이너한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제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고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한국어 능력은 이제 프랑스 기업들이 찾는 주요 역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단순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제 선택을 의심할 때도 제 자신만은 그 가치를 믿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잡았죠. 여러분 중에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취업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찾았다면 그 열정은 반드시 길을 만들어낼 거예요. 요즘 저는 많은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언어만 익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한국어과 졸업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가치 있고 그 가치는 앞으로 더 빛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열정은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르본을 떠나던 날 한 교수님이 해주신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당시 저는 한국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기뻐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죠. 르클레르 양 세상이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세상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이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니 더욱 실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자신의 꿈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서 후배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할 날이 올 거예요. 축사를 마치고 강당을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르클레르 교수님, 저도 한국어를 전공했는데 취업이 걱정돼요. 정말 기회가 있을까요? 그 학생의 눈빛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모든 위대한 여정은 불안한 첫걸음으로 시작되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